스타벅스는 누구였는가? 왜 소비자가 사랑했는가? 그거를 놓치는 순간 브랜드는 매력을 잃어가는 거거든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굿즈를 팔고 진열이 점점 커지고 이제 꼭 스타벅스에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좋아질 때요, 전에 나타나는 무슨 사인이 있습니까? 그럼요. 브랜드가 이렇게 딱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일 때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진짜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브랜딩계 미다스 손 전 CJ그룹의 노희영 고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브랜딩계의 미다스 손 괜찮으십니까? 좀 쑥스럽죠, 그런 말 들으면. 근데 솔직히 인정하는 면도 좀 있죠. 뭐 인정하는 브랜드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거를 다 하면 한 200개 된다 그래요. 마케도, 비비고, 올리브영, CGV, 뭐 계절밥상. 제가 레노베이션한 브랜드도 백설. 10년이 뭐야? 한 15년이 지난 브랜드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설 같은 브랜드들이네요. 정말 어떤 누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모시고 싶은, 혹은 하루 정도라는 모셔서 얘기라도 들어보고 싶은 그런 분을 오늘 저희가 모셨습니다. 커피에 대한 얘기를 먼저 제일 처음에 시작해 볼 텐데요. 사실 브랜딩에 손을 제일 많이 타는 업종 중에 하나가 커피가 아닌가 싶어요. 네. 우리나라에 워낙 프랜차이즈가 많기도 하고 뭐 저가형부터 고가형까지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중에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타벅스일 텐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커피숍의 대명사 같은 그런 곳이었다가 매출이 그 전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이런 기사들을 좀 봤거든요. 스타벅스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 빠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스타벅스가 이제 예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아주 따뜻한 브랜드라고 생각했어요. 집도 아니고 사무실도 아닌 나만의 어떤 제3의 공간을 원래 그들이 말했던 그런 워딩이에요. 이건 굉장히 감정적이고 네, 정치적인 맞아요. 말씀이시네요. 그 이름을 다 적어줬었잖아요, 예전에. 맞아요. 그랬죠. 네. 네, 그래서 단골이 돼가지고 며칠만 가도 그 바리스타가 나를 딱 보면 하이 형, what do you want? 뭐 you want latte? 딱 진짜 들어가면 네가 맨날 시키는 그걸 기억하고 형 라떼? 이렇게 했던 하우스예요. 네. 근데 이제 그 하우스가 사이렌 오더 나오고 모바일 오더 나오고 더 이상 이제 바리스타랑 눈을 마주친다거나 이런 브랜드가 떠나가면서 제가 볼 땐 스타벅스 위기가 온 것 같아요. 사이렌 오더가 그 스타벅스 성공의 상징이기도 했는데 맞아요. 거기서 그 감성적인 부분이 맞아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맞아요. 이것도 보시는군요. 네네네. 모든 브랜드가 똑같습니다. 스타벅스가 그 사이렌 오더나 모바일이나 디지털로 간 것 때문에 굉장한 매출이 일어나고 더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과다한 업무량, 눈을 마주칠 시간도 없고 기계처럼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따스함이 딱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은 안 거죠. 이제 꼭 스타벅스에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와. 아니, 저는 제가 사이렌 오더를 많이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게 굉장한 장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이름 불렀을 때 내가 찾아가는 감성적인 부분을 저도 좋아했었던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셔서 비로소 그게 없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브랜드에서 늘 설명하는 게 내가 가고자 하는 길.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누구였는가? 왜 소비자가 나를 사랑했는가? 그거를 놓치는 순간 브랜드는 그 매력을 잃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가 커피한테 밀리는 게 이제는 가성비로밖에 못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를 하나 사서 다 마시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맞아요. 식으면 두고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커피를 사는 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며칠 전에 누가 제 SNS에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요새 반려커피라고 한대요. 그냥 같이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4,500짜리냐 1,500원짜리냐 이런 계산을 하게 되니까 어차피 한두 모금 마실 거, 그리고 아이스 커피는 특히 모든 음식이 차면요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를 먹는 젊은 분들은 특히나 변별력이 난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브랜딩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스타벅스를 좋아했던 사람들에게 주고 있던 스타벅스의 이미지가 아주 크게 훼손이 됐네요. 맞아요. 완전히 다른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리미티드 굿즈를 팔고 진열이 점점 커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예전에 그 나만의 장소, 나만의 커피 이런 걸 잃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대량 생산하는 큰 회사야. 이제 이런 느낌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슬퍼요. 그러면 저가 커피 브랜드들의 미래는 어떨까요? 그들은 이제 점점 더 가성비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가성비로 싸우는 세상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브랜딩 전문가께서 바라보시는 입장에서 컴포즈, 메가, 스타벅스의 브랜딩 이미지는 뭔가요?
스타벅스는 예전의 스타벅스로 돌아가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새로 오신 CEO가 브라이언 니콜이라는 분이 치폴레를 디지털로 주문하고 앱 주문하고 이래서 거의 매출을 2배로 올리신 CEO를 이번에 이제 스타벅스가 영입을 했는데, 이분이 치폴레는 디지털로 성공을 시켜놓고 스타벅스에서 와서는 뭐냐면 디지털 노. 오히려 제3의 예전 공간으로 우린 돌아가야 돼. 이런 게 난 너무 재밌어요. 지금 그렇게 말을 합니까? 말해요. 그 대신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전처럼 소지품 놓고 몇 시간씩 없어진다거나 심지어 막 멀티캡 놓고 모니터 3개 예. 깠어. 제가 그거 이제 봤어요. 안 돼요. 그거 이제 안 된다고 선언했어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또 효율적인 건 줄이지만 예전에 그런 따뜻한 스타벅스로 돌아가자라는 거를 하시고 계세요. 근데 메가는 그냥 우리는 진짜 메가야. 왜냐면 지금 3,000개가 넘어요. 1위예요. 매장 수로요? 네, 숫자로는 메가가 1위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잘 보이는 코너에 가장 수익성 좋은 매장을 해서 많이 팔 거야. 그게 메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1등을 할 거야. 가성비 1등 메가. 그리고 이제 컴포즈가 그 저가 커피 중에서도 약간의 산도나 산미나 이런 걸 넣어서 왠지 약간 고급 커피 같은 느낌을 줘요. 우리는 가성비도 있지만 스페셜티 같은 원두로서 당신들한테 조금 더 너만의 커피처럼 다가갈 거야. 그렇게 이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가는 사실 싸다는 이미지도 있지만 그거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손흥민이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브랜드하고는 영향 없나요? 있죠. 왜냐면 그게 컴포즈인데 B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대한민국이 제일 사랑하는, 아주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면 BTS는 다른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손흥민은 그야말로 국뽕필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가는 그게 너무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딱 맞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제 고모님께서 여러 브랜드들을 직접 맡아오시기도 하셨고 정말 가까이에서 많은 브랜드를 보셨을 텐데 그 브랜드가 결국은 안 좋게 되는 것도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안 좋아질 때요. 혹시 그 전에 나타나는 무슨 사인이 있습니까? 그럼요. 처음에 모든 브랜드를 시작했을 때 성공하는 브랜드들은 내가 원했던 타겟이 올 때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마케도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제가 딱 원했던 게 20대 여자들이 데이트하다가 센스 있게 밥 먹고 나서 또 디저트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커피 샀는데 마케도 딱 2개를 꺼내는 굉장히 센스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갖고 제가 제품을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지나서 아주머니들이 아이를 사주고 싶은 거, 그다음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사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내가 원했던 타겟이 있으면서 넓어지는 거는 괜찮은데요. 느낌이 내가 원하는 사람들은 떠나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때 브랜드는 위기라고 느껴야 돼요. 느껴야 된다. 그렇죠. 못 느끼는군요, 많이. 잘 못 느끼죠. 그리고 브랜드가 이렇게 딱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일 때 수많은 이유를 대요. 뭐 오늘은 비가 와서, 요새 날씨가 추워서, 요새는 불경기라서. 사실은 꺾이는 거는 불경기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꺾이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약간 꺾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매출이 왜 이래? 이러면 오늘 비가 와서요. 저는 이제 식당 매출들을 많이 보니까 니네 기상청이냐? 그래요. 아니, 날씨 얘기를 왜 하냐고. 아니, 눈이 와서 잘 되는 집도 있고 비가 와서 잘 되는 집이 있는데 날씨가 무슨 소용이냐, 매출에.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많은 이유가 나올 때 이미 꺾이는 거예요. 근데 브랜드가 꺾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오는 것 같다가 그냥 급낙하를 해요. 그래서 급낙하라는 중간에서 이걸 받치려면 못 받쳐요. 꺾일 때 이걸 올릴 때는 정말 처음 시작할 때보다 돈이 더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느끼는 자만이 나중에 더 발전할 수 있고, 이미 이렇게 되기 전에 여기서부터 위기를 올 것이다라고 준비하는 사람이 더 성공할 요인이 높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여기까지 온 자기 사업체를 보고 있다면 이건 접는 게 맞습니까? 일단 CEO를 바꿔봐야죠. 자기가 팔든 자기가 내려가든, 사실은 저도 CEO 역할을 할 때가 있지만 어쨌든 사업이 어려워지는 건 리더의 잘못이거든요. 그렇게 느끼실 때도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막 남 탓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내 탓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깨달음을. 근데 분명히 나의 맨파워 중에 한 녀석이 실수한 거가 보일 수도 있잖아. 그것도 내 탓이죠. 그것도 내 탓이다. 그럼요. 리더의 탓이에요. 야, 오늘 리더십 교육을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비비고, 뭐 올리브영 이렇게 계속 잘 되고 있는 브랜드도 있지만 여기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CGV 같은 경우엔 처음 만드실 때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처음 만든 건 아니고 원래 만들어져 있던 걸 우리가 그곳에 가고 싶은 CGV로 레노베이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이제 극장으로 싸우는 시대는 끝날 거다.
왜냐면 홈티어터도 너무 잘 돼 있고 앞으로 점점 컨텐츠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꼭 그곳에 가서 봐야 되는 영화만이 성공할 거라는 걸 이미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만든 게 그 용화맥, 용산 아이맥스. 지금은 저부터도 F1 같은 영화를 보려면 무조건 용화맥에 가야 되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용화맥만 추천을 하고 같은 영화인데 용화맥만 표를 못 사.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이런 걸 알아주는 시대가 왔구나. 뭐 용화맥의 성공은 얘기하셨지만 용화맥을 제외한 나머지 극장 스크린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 걸 보는 느낌은 어떠실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 저는 제3자라 그냥 요새 극장이 어렵나 보다 하고 마는데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이제 그것조차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또 정말 동네마다 멀티플렉스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 카파에 맞나 대기업 세 곳이 다 극장을 했어야지 되는 건가. 사실은 저는 이제 CJ 그만뒀지만 대한민국 컨텐츠를 이렇게 만든 데서 CJ 공은 정말 그거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정말 그 열정이 오늘날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위기가 오는 게 되게 속상하죠. 아맥을 좀 더 늘리면 되지 않았을까요? 홍아맥, 여아맥, 뭐 저기 또 뭐야 강남아맥. 근데 용화맥에서 하는 영화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아이맥스용 영화라는 거는 대한민국 인구수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건 맥스 30억에서 50억이라고 했어요. 스필버그가 우리 그 CJ 할 때 부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제작비를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 근데 일본 한번 보세요. 일본은 블록버스터 영화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건 자기네 나라 인구가 1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으로 블록버스터를 할 수 없다고 딱 포기한 나라예요. 프랑스도 그렇고. 근데 정말 우리나라는 CJ라는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블록버스터를 만들고 노력하고 이랬지만 그 아이맥스라는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블록버스터 영화는 사실 우리나라 인구를 상대로 만들기는 어려운 영화 버젯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저예산 영화만 그나마 되니까 다양성이 점점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만약에 CGV가 다시 한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경쟁 상대가 오히려 롯데시네마나 메가박스가 아니라 넷플릭스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건 컨텐츠와도 엮여있는 문제잖아요. CGV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영화 자체가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이거는 집에서 볼 영화, 이거는 반드시 극장에 가서 봐야 되는 영화를 이제 다 알아버렸어요. 저 그 얘기 많이 듣습니다. 맞아요. 네. 아마 제가 볼 때 정리가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수혜 정리도 수혜 필요하고, 예, 몇 개 문을 닫아야겠군요.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꼭 그곳에 가서 보고 싶을 만한 화면의 비율이라든가 쾌적함이라든가 에어 시스템이라든가 정말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이 또 사실 CGV한테는 부담이에요. 그게 스페이스 마케팅이라고 해도 어쨌든 그건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어찌됐든 수가 줄고 정말 극장에 가서 보고 싶은 극장만이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제가 요새 저 라디오에 고정 출연으로 영화 기자가 있는데 끝나고 나서 따로 얘기할 때 이 영화는 용화맥입니다. 뭐 이 영화는 어느 스피커 있는데 가셔야 돼요.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살아남은 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요즘 MZ 세대들 뭐 젠지 이런 분들은 나는 이런 걸 알아. 나는 이런 영화를 볼 땐 여길 가. 커피는 난 스페셜티 커피 산도 높은 이걸 먹어.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정보 공유화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진짜 너무 똑똑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진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쉬운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정말 좋은 걸 만들었을 때 그걸 알아줄 사람이 많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걸 어떻게 만들 거냐. 귀신 같은 소비자들한테 나 이렇게 만들었어 할 정도면 진짜 그 사람들은 하늘을 나를 애들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 경쟁이 아주 치열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저는 어떨 때 뭐 MG, 겐지 다 불쌍해요. 어떨 때는. 안쓰러워요. 사실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그런 거가 있어요. 뭐냐면 경쟁하는 시대에서 도전하지 않고 그만둘까 봐 내 나이 때 나도 이런 도전을 했었다. 그리고 세상에는 아직 기회가 많다. 이런 거를 말하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고모님이 오늘 브랜딩의 어떤 흥망성쇠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여쭤보면 조금 전 사실 혹시 기분 나빠하시지 않을까 좀 걱정도 했었는데 그 비비고 안 좋았던 얘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미국에 갔을 때도 안 좋았고 영국에 갔을 때도 안 좋았고. 나라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럼요. 그건 왜 그랬던 건가요? 미국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되게 개방적이고 막 이렇게 그런 나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은 굉장히 청교도적이고 어떨 때는 자기 주 바깥에 나가보지도 않은 사람들도 많고 해외여행을 안 가본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비빔밥이라는 것을 비빔밥이 뭔지 한국 옛날보다 좀 잘 살아졌어. 삼성, 현대 그래 좋아졌어 이런 거지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부러워하고 즐긴다 이런 시대가 그때는 아니었잖아요. 2000년대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 음식을 알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클 잭슨이 90년대 우리나라 왔을 때 비빔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외국 사람은 무조건 비빔밥을 좋아한다고 다들 알고 있었는데 좋아는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육안에 보여서예요. 우리나라의 다른 음식들은 육안으로 확인이 잘 안 돼요. 뭐 육개장, 곰탕 이런 게 육수에 뭐가 넣는지 잘 모르는데 비빔밥은 딱 보면 고기, 시금치, 뭐 계란이 있고 소스가 있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비빔밥을 좋아하는 이유는 맛보다는 일단 안심 그리고 자기네들이 먹어보지 못한 약간 매콤한 소스가 있는데 우리는 비벼 먹으라고 이제 가른 고기를 볶아서 거기다 넣어주잖아요. 미국 애들은 가른 고기를 굉장히 싸다고 생각해요. 저가로 생각하죠. 저가로. 네.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그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가른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막 좋아하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오히려 외국 회사 컨설턴트를 썼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걔네들이 당장 고기를 청크로 해야 된다. 보여야 된다. 왜 걔네들이 비벼 먹을 거라고 생각하냐. 소스에 찍어 먹을 수도 있고 왜 니네들이 그들에게 강요하냐. 사실은 그들이 그걸 비벼 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비빔밥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그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청크로 비빔밥을 바꿨더니 다시 이제 그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정말로요? 네네. 그 작은 차이 하나가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나라별로 진짜 힘들었었어요. 영국은 미국이랑 또 달라요. 왜냐면 영국은 식민지가 많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 음식을 먹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음식은 먹을 거다로 하면서도 그 당시에 퓨전 일식이 굉장히 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퓨전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퓨전으로 했거든요. 처음에 영국 기사에 한국의 말사 스튜어트 노희영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오픈하는 비비고가 온다. 막 이렇게 기사를 막 엄청 처음에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막 줄을 서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영국은 신문을 읽는 계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신문은 굉장히 학력이 높은 사람들만 보는 매체예요. 그리고 타국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학력이 높아요. 그들이 외국도 많이 가봤고 그다음 남의 나라 문화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그래서 크리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영국에 엄청 유명한 크리틱이 몰래 왔다 가거든요. 근데 갔다 가서 엄청 신랄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이건 한식이 아니다. 그 퓨전한 것 때문에 네. 그 사람은 한식을 알았군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 기사가 나오고선 사람이 싹 없어졌어요. 게다가 한식을 알리겠다고 런던에 왔는데 갑자기 미비고 이스나를 코리안 푸드 이러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진짜 그때는 문 닫고 가고 싶더라고요. 서울에. 사업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창피하셨군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다가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뭐 된장찌개, 순대, 김치찌개 그랬더니 다시 돌아와가지고 정말 장사 잘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본에서도 고생했고 사실은 비비고가 세계적으로 자리 잡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만두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만두와 유사한 형태의 음식이 존재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은 음식만 해도 뭐 중국의 교자 스타일도 있고 뭐 일본 교자 스타일도 있고 이렇게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만두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다시 뚫고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이거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때 어떤 전략을 세우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 9시에도 이제 어디 시식을 하러 갔었는데 셰프들이 보면은 내가 오늘도 질문을 어디 다른 데서 이 메뉴가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없대.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왜 하니?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안 하고 있다는 건요. 네가 너무 똑똑해서라고 이미 생각하지 말고 이건 시장성이 없어서 안 하는 거다. 왜 너만 생각했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 오는 애들을 제일 싫어해요. 그건 어렵다도 아니고 제일 싫어하십니까? 네. 왜냐면 그거는 에디슨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이에요. 우리 같은 일반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하고 있는 비슷한 유사한 제품이 시장에 있을 때 거기서 나의 어떤 킥을 더하고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으면 맞아요. 그럼 된다. 중국 자우수나 일본 교자가 있을 때 그때 한국 만두라고 밀면 되겠다 맞아요. 보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있는 데서 밀어야지 시장이 없는 데 가가지고 예를 들어 뭐 한식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기로 했는데 CJ의 첫 번째 목표는 원래 고추장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장의 문제는요. 건강하고 발효고 다 좋은데 너무 강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고추장은요. 뭘로도 고추장 맛만 나요. 타바스코 소스는 피자에 뿌리면 매운맛, 치즈맛을 따로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고추장을 넣으면 고추장 맛밖에 안 나요. 치즈도 먹어버려. 그다음에 된장도 일본 된장은 참깨를 넣으면 참깨 된장이 되고 유자를 넣으면 유자 된장이 되고 약하니까 섞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레몬 같은 거 된장에 넣어봤자 된장이 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된장 고추장이 너무 강해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장이 뭐냐면 쌈장이에요. 걔네 둘이 섞은 거. 그 외에는 섞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소스를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추장 소스로. 우리가 그때 K1 소스라고 이름도 줬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겠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 현지 음식이 동화될 가능성이 없군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다가 나 이거 안 되겠다. 고추장은 안 된다. 그래서 나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려니 난 회장님한테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막 진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다음날 회의 들어가서 회장님 고추장 소스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 샐러리맨 중에 거의 50% 이상이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한 번 짜장면을 점심으로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짜장면을 자주 먹는 대한민국 국민도 냉장고에 춘장을 갖고 있을 확률은 0.005%밖에 없습니다. 근데 비빔밥도 안 먹고 떡볶이도 안 먹고 낙지볶음도 안 먹는 미국 애들이 이 고추장 소스를 냉장고에 사갖고 갈 확률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너 뭐 할 건데? 여태까지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뭐 할 건데? 그래서 제 만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화나셨어요. 야, 만두가 중국 거고 그게 말이 되냐고 미국 가서.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 당시에 아시아 상품 넘버원이 만두였어요. 그러니까 중국 만두인데 피가 아주 두껍고 만두 피, 생피, 생만두 있죠. 근데 제가 우리나라 만두 기술은 그 당시에도 이미 쪄서 프로즌을 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웨이브도 되고 팬프라이도 되고 삶아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만두 기술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중국 만두는 기름기 너무 많이 들어있고 막 돼지고기 비계 이런 거 넣기 때문에 미국 애들한테 그걸 좋아한다면 우리나라 만두로 가면 깜짝 놀랄 거다. 건강식 만두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건강한 만두로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성공을 시켜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다 반대했어요. 안 될 거라 그랬어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성공을 했는데도요. 네.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엔. 백설만두도 있고 그 당시에 최고가 고향만두였어요. 고향만두가 65%였어요. 그 당시에 점유율이. 비비고 아니라 뭐가 나와도 고향만두 못 이긴다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출시했을 때 진짜 너무너무 잘 팔려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하자마자 네. 그게 왜냐면 이미 만두 고객은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고급스럽고 우리가 육즙을 쫙 나오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다 거기 비비고의 육즙인 줄 알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사실 채즙이었어요. 뭐라고요? 야채즙이었어요. 아 그래요? 야채 함량이 훨씬 높았어요. 사람들은 소고기가 많이 들어가야 만두가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고기와 야채 배율이 좋아야 더 맛있어요. 전 여태 그게 육즙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육즙이면 느끼해요. 그래서 훨씬 담백하고 야채를 많이 넣는 대신에 고기를 더 고급 고기를 넣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점하고 가격도 높고 그런 것들이 맞았다는 게 제가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많은 예를 들을 때 그거는요. 소비자를 관찰을 해야 생기는 이런 힘이에요. 요새 이 사람들은 왜 먹을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어디가 줄 선다. 그럼 저는 그 다음날 꼭 가봐요. 왜일까?
근데 보통 이제 직원들을 가보라 그러거든요. 저는 빨리 가보라고. 이게 가서 보면 대부분 보면요. 이거 별거 아닌데 줄 왜 쓰죠? 이러면 저한테 진짜 욕먹어요. 그걸 찾으라고 데리고 온 건데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닌 찾은 거죠. 못 찾은 거죠. 별거 아닐 리가 없는 거죠. 뭐래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소비자가 줄을 쓸 때는 그 이유를 찾아와야 돼요. 그러면 또 다른 노희영 고모님의 대표작 올리브영을 여쭤보겠습니다. 올리브영은 계실 때도 잘 됐고 아니에요. 저 있을 땐 진짜 안 됐었어요. 그랬나요? 사표 낼 때쯤은 되게 잘 됐었는데 처음에는 진짜 안 됐었어요. 제가 그걸 너무 고민하다가 유명한 건축가들이랑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투어를 시킨 거예요. 이 우리 올리브영의 문제가 뭔지 파악해달라.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이거는 편의점도 아닌 것이 약국도 아닌 것이 밖에서 볼 때 너무 멀멀하고 안 보인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MD 상품 이렇다. 그래서 제가 향수, 바디샵 이런 거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고민을 하는데 간판을 바꿨어요. 세우고 조명을 어둡게 해서 밤에도 바깥에서 보이게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그때 명동에 처음으로 이제 올리브영이 200평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간이 작아가지고 덜덜 떨면서 저한테 찾아온 게 비비고하고 빕스하고 투썸을 거기다 넣고 자기는 50평만 쓰겠다. 막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얻은 건데 아니면 말구라도 한번 해봐야지. 왜 이거를 그렇게 브랜드로 그렇게 메꿔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제 익스피리언스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처음으로 그 전에는 발라보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수전을 놔가지고 거기서 다 써보게 한 거예요. 뭐 샴푸도 발라보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재밌는 공간, 그 다음에 해외에서 온 막 관광객들이 와서 오 이런 게 있어? 이러고 막 그런 것들로 이제 시작하면서 터지게 된 거죠. 올리브영이. 사실 저는 우리나라 K뷰티가 이렇게 성장한 데는 올리브영이 한몫했어요. 그 전에는 사실은 아모레 패시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페이스샵, 미샤 그들은 또 다 플렉십으로 나가 있고 그러니까 올리브영에서 팔 물건이 없었어요. 뷰티가. 그러니까 뭐 해외에서 메이저급이 아닌데 마이너로 잘 나가는 그런 브랜드들을 찾느라고 너무 힘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작은 업체들이 만드는 그런 브랜드들을 키웠기 때문에 뭐 닥터자르트라든가 이런 성공이 나온 거예요. 어우 닥터자르트는 뭐 전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올리브영 때문에 살아난 거고 그런 올리브영 때문에 살린 K뷰티 때문에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면세점은 안 가도 다 올리브영에 가잖아요.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거죠. 근데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 MD들이. 그래도 처음에 잘 되니까 그걸 보고 롯데도 비슷한 걸 만들고 뭐 신세계도 비슷한 걸 만들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 돼서라기보다는 앞으로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두 회사는 안 좋아졌고 올리브영은 날아올랐어요.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벼락 스타 된 사람들이 위기도 빨리 오듯이 이게 남 잘 된다고 그냥 무조건 그거를 그 파이를 먹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걸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맞아요. 남이 잘 되니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잘 되는데 나는 거기다 뭘 더 할 건가? 그러면 그때 롭스는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플러스 알파는 뭐였을까요? 롯데가 워낙 유통이 갖고 있고 부동산이 많으니까 그들은 아마 그게 자기들의 그러니까 이게 본질의 경쟁력이 아니라 다른 경쟁력을 갖고 밀어붙일 때 안 좋아져요. 사실은 올리브영의 본질은 제품이에요. 올리브영을 부동산이나 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저는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상품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체 상품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찾아내는 소싱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유통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어떤 상품을 어떻게 소싱해서 그래서 고객에게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게 중요했는데 그걸 못 찾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팬덤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뭐 삼성과 아이폰을 얘기할 때 삼성은 아직도 기계를 만드는 것 같고 아이폰이 훨씬 불편한데도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아이폰을 사랑해요. 그리고 아이폰을 자기랑 동일시해. 삼성이랑 자기를 동일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이폰 쓰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보면 반가워하죠. 맞아요. 다른 감각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을 하듯이 올리브영에 대한 팬덤이 높아요. 그리고 올리브영은 살 게 있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신상품 구경하러 가고 또 뭐가 있나 발라보기도 하고 이래서들 가잖아요. 그냥 갑니다. 그냥 가잖아요. 그리고 또 뭐래도 하나 집어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이 그런 카테고리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우매한 거죠.
그러면 요새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화장품 시작했잖아요. 그거는 위기라고 저는 봐요. 위협이 된다고 네, 보십니까? 그럼요. 아, 그래요? 아까 왜 스타벅스가 나만의 공간, 나만의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가성비가 좋은 게 생기면 이게 스타벅스가 컴포즈로 움직이듯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올리브영은 스타벅스예요. 다이소가 컴포즈라고. 그러니까 이제 대결 구도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이소의 또 문제는 너무 많아요, 제품이. 그렇다면은 장점이기도 하지 않나요? 다른 걸 사러 간 김에 싼 화장품.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너무 많은 카테고리를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마진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옛날 얘기들 정말 너무 재밌네요. 저 그럼 이제 미래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고모님이 손댄 거 아닌 브랜드 중에 얘네 잘 되겠다 눈여겨보시는 거 있습니까? 저는 지금 요새 샴푸를 보고 있어요. 오, 네네네. K 샴푸가 없어요. 샴푸가 진짜 좋으면 오히려 우리나라 여자들이 머릿결이 좋잖아요. 그래서 뜰 것 같아요. 샴푸에 올인하면. 이거 보고 뛰어드는 사람도 꽤 있겠는데요? 네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노희영 고모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브랜딩 혹은 브랜드의 철학에 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여러분의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 노희영 고모님과의 즐거운 이야기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